안녕하세요, MG기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유튜버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언니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앞전에는 기본적인 증상, 처음 나타났던 증상과 약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어떤 약물을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금기 약물들이 보통 있어요. 특히 근이완제, 그리고 이제 퀴놀론 계열 항생제, 그리고 마이신 계열 항생제. 근데 이것도 꼭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금기 약물이라는 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아니, 사람이 목숨과 이렇게 저울질을 해야 돼서 꼭 써야 되는 거면은 금기라는 건 없잖아요. 왜냐면 중증 근무력증은 또 다른 대처 방안으로 해서 뭐 스테로이드 용량을 늘린다든지 펄스 치료라고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걸로 안 되면 이제 뭐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 약 이제 치료법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감염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항생제를 안 써서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꼭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좀 피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인 항생제 부작용이 좀 있는 것도 있어서 저는 항상 그거를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드럭인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항상 깔아놔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동네 병원에서 감기약, 뭐 배가 탈이 나서 장염약 이런 거를 타게 되면 이제 혹시나 몰라서 그 약을 처방전을 받아오면 그 처방전에 있는 약품명을 항상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금기사항이라고 약명을 입력을 하면 항상 거기에 이제 금기사항에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약은 항상 약국에 가시기 전에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금기 약물이다 그럼 다시 선생님한테 가서 처음 받으신 금기 약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께서 알아서 이제 처방을 새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초기 감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타이레놀 뭐 이런 걸로 보통 대체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끼어서 병원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처방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저는 비상약을 좀 타놔요. 한 일주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주말에 꼈을 때 혹시나 감기기가 있다거나 장염이 나타났다거나 이럴 때 먹어야 되는 비상약을 한 3, 4일치 미리 타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열이 나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이제 38도가 넘어서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열이 나면 축 처지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근육 자체가 늘어지는 병인데 열까지 나서 근육이 처지면 이 회복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저희들은 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웬만해서는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면 빨리빨리 열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을 하면 항상 이제 밀폐된 공간에 저는 안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관을 못 간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항상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독감 주사 꼭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생백신이라는 게 있고요, 사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생백신은 맞으시면 안 돼요. 저희들은 사백신은 맞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메스티논이나 도스민만 드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무 예방접종을 맞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면역 억제제, 소론도 이런 거를 드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은 사백신만 맞으실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 측이 확인을 해본 결과 사백신이라서 맞으셔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맞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다 맞는 인플루엔자, 독감 맞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항상 주치의 선생님하고는 상담을 하시고 맞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이톡산 항암을 하는 것 때문에 독감을 못 맞았어요.
못 맞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독감을 할 거라고. 그래서 독감을 못 맞았고,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감기나 몸에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몸이 좀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덜컥 겁을 먹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재발했나? 악화가 됐나? 이렇게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몸에서 아무래도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내 몸에서 내 몸을 지키려고 자가 항체들이 더 생기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자가 면역들조차도 이제 활성화가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근무료증 증상들도 같이 악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감기나 뭐 염증이 생겼던 것들이 이제 좋아지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한 1, 2주 차츰차츰 증상들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것 뿐이더라고요. 이제 보통 그때는 이제 도스민이나 메스티논을 약을 조금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조절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이나 이런 거에 문제만 안 생기신다면 집에서 처방받으신 약물을 드시면서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시면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독감 주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는 내분비내과 선생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보통 이제 4가가 있고 3가가 있는데 4가 같은 경우는 계절성 독감하고 이제 A형, B형 독감 있잖아요. 보통 4가를 권장을 하신대요. 이제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계절성 독감하고 이제 A형 독감에 대한 항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그거는 뭐 여쭤보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앞전에는 4가를 맞았었어요. 4가를 맞고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한 번을 맞고요. 1월에 한 번을 더 맞았어요. 왜냐면은 독감이 9월 말 내지 10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3, 4월까지 유행을 해요. 근데 정작 독감이 이 항체가 3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정상적인 분들은 그 항체가 6개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된대요. 근데 저희처럼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빨리 사라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만, 그러니까 그 맞는 시기에 2번 정도 맞는 거를 권장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를 좀 면역 억제제가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2번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독감은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몸도 좀 살이긴 살이죠. 이제 대형 마트를 좀 피하기도 했었고, 나갔다 오면은 바로 이제 옷부터 갈아입고 손발 씻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손소독도 어디 가면 항상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항상 좀 깨끗하게 하려고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근위환제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위환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먹어도 되는 근위환제들이 있어요. 있는데 일반 대중적으로 정형외과에서 나오는 근위환제는 근육을 말 그대로 이완시키는 약품이기 때문에 복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한약을 먹어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간이나 신장에 손상이 초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약은 드시면 안 돼요. 양약, 한약, 뭐 침, 뜸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제 지인분 중에 한의사분이 계셔서 제가 이 병에 대해서 걸렸다, 뭐 이쪽으로는 어떻게 방법 없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양방치료나 잘 받아라 그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예 이러고 그냥 한방치료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안검하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침이나 이런 걸로 눈을 뭐 효과적으로 조금 뜨게나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치료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약에는 여러 가지 한약재 성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간 수치 상승이라든지 신장 수치가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약하고 한약하고는 같이 하시는 것도 안 권하고 한약도 안 권하고, 뭐 홍삼 먹어도 되냐, 면역을 키워도 되냐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걸 5년째 궁금해하고 있어서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교수님들도 답이 없으시대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면역을 키우는 게 정답일까? 면역을 없애는 약을 먹고 있는데 면역을 키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홍삼을 먹었더니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결론은 3이 안 맞는 거죠. 홍삼이든 인삼이든 삼삼이든 산삼도 먹어보고 인삼도 먹어보고 홍삼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다 안 맞았어요. 열도 나고 후끈후끈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든지 의존을 하고 싶죠. 뭐든지 몸에 좋은 거 먹고 싶고 영양제 다 챙겨 먹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근데 그 마음은 아는데 병원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나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마음대로 본인이, 특히 여성분들 살이 찌고 여드름이 나고 이래서 본인 마음대로 본인 의지로 마음대로 약을 끊으셔서 스프링 효과라고 갑자기 확 나빠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약을 드시다가. 그거는 스테로이드의 최대 부작용이에요. 이 약은 함부로 끊으시는 약이 절대 아니에요. 끊고 싶다고 맘대로 본인 의지대로 끊으시면 한동안은 몸에서 한참 드셨던 약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방광기가 있어서 얘들이 몸 안에 담대가 돼 있다가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면 스프링처럼 팡 튀어요. 그래서 갑자기 확 나빠져서 원래의 증상보다 몇 배로 나빠져서 손가락 하나도 딱 못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호흡마비 오셔서 중환자실 실려 들어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외모가 변형이 돼서 나는 이래서 싫습니다, 저래서 스테로이드를 안 먹고 싶어요. 먹기 싫다고 안 먹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목숨과 외모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고용량을 쓰다가 약을 내리면 보통 부작용이 3알 밑으로부터는 4알 보통 교과서상으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몸으로 겪었는 걸로는 3알부터는 부작용이 줄어들어요. 몸페이스도 줄어들고요.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불어났던 체중도 빠져요, 자연스럽게. 대신에 운동을 조금씩 그때는 걷기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식사 조절도 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좋아져요, 외모에 대한 건. 그리고 피부도 기름선이 터졌다 할 정도로 기름이 많이 나는데 그것 또한 조절이 돼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다른 화장 자극되는 거 이런 걸 안 하시면 돼요. 그거 해봤자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인데요. 그 기간 동안 좀 힘든 거, 심적으로 힘든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다 겪었고. 그치만 그 시간 동안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빠져서 정신적으로까지 피폐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내 손으로 밥을 해먹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내 손으로 대소변 처리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후유증도 안 남고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된다? 누워서 남의 손을 빌려서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된다? 그거는 상상만 해도 싫은 거잖아요. 이 병은 적절한 약물 치료랑 충분하게 관리가 되는 병이거든요. 대부분 이 병을 진단을 받으면 초기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왔었어요. 되게 무섭게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검색을 해보면 충분히 관리가 되는 병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앞에 중증이라는 말을 떼고 싶어요. 관리가 잘 되고 맨 처음인가 두 번째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80% 이상 환자분들은 정상 생활을 하세요. 근데 몇 프로의 환자분들은 생활이 힘들죠. 그리고 다른 합병증들이 겹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현재도 투병 중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진단을 받고 속상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이 병은 다스리고 약을 먹고 충분히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고 여자분들은 아이도 가질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진단받고 너무 좌절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부작용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너무 옆에서 봤어요. 너무 우시는 모습들도 봤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이 병을 진단받았을 때 너무너무 자책하시는 것도 들었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다고 많은 자료가 없다고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은 걔요. 나는 내 딸이 꾀병인 줄 알았다고. 꾀병, 맞아요. 꾀병처럼 보여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애가 피곤하다 그러고 막 팔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고 아침에 멀쩡하다가 애가 갑자기 오후 되니까 막 이상하다 그러고 저도 저 자신이 꾀병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환자분들도 힘들고 보호자분들도 힘들어요. 이 병은 예전에는 약간 히스테리병이라고 불렸었대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이제 병명이 옛날에서 나오지 않아서 히스테리병이라고도 불렸다고는 하는데 이 병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옆에서 겪으시고 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적인 거를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거에 저는 계속 찍을 거고요. 이제 저는 오늘이 1월 17일인데 이제 딱 10밤만 더 자면 항암 3차를 갑니다. 정말 가기 싫거든요. 근데 그 약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기는 가야 돼요. 효과도 받고 지금 이 상태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조금 주제를 딱히 정해놓고 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날짜가 다가오니까 요즘엔 조금 또 심란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 찡얼찡얼 하려고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또 다음에는 유튜브로 일상적인 영상으로 또 한번 재미있게 찾아올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